안녕하세요. 미국 주식으로 온 대학이 미주은입니다. 희망찬 한 주가 새롭게 주어졌습니다. 생각하기에 따라서 너무나 불공평하게 느껴질 수 있는 이 세상에서 그래도 우리가 한 가지 모두에게 공평하게 주어진 것을 찾는다면요, 바로 시간이 아닐까 합니다. 새롭게 선물 받은 7번의 24시간 여러분들 모두 알뜰하게 사용하셔서요, 많은 것을 이루어낼 수 있는 건강한 한 주로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월요일 미준 방송은요,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주말에는 미국 주식시장이 열리지 않기 때문에요, 영양가 있는 뉴스들이 많이 올라오지 않거든요. 그래서 월요일에는 일종의 기획성 방송을 자주 보내드리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월요일에는 캐시우드의 인터뷰 방송이 올라와서 전체 영상을 해석하고 올려드린 적이 있고요. 오늘 영상의 주제는요, 사실 어제 방송의 내용과 다소 연결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줌이라는 기업은요, 팬데믹으로 찾아온 뉴노멀을 대표하는 기업이잖아요. 그리고 팬데믹을 상징하는 대부분의 주식들은 지난 3개월 동안 매우 큰 폭으로 주가의 하락을 보여왔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커다란 갈림길에 서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어제 영상의 마지막 Catch Me If You Want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다시는 팬데믹 이전으로 돌아가지 않을 수도 있고요. 또 반면 급속도로 보급되고 있는 백신의 영향으로 팬데믹 이전 우리의 일상으로 돌아갈 가능성도 어느 정도 남아 있고요. 그래서 오늘 방송에서는요, 잠시 멈추어 서서 지난 1년간 우리가 겪어왔던 시간들을 돌아보면서 앞으로 우리가 맞이하게 될 세상은 어떤 모습일지 우리 각자가 나름대로의 논리를 가지고 상상해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2021년 5월 17일 월요일 방송의 제목은요, 포스트 팬데믹 스페셜, 팬데믹 이후의 세상은입니다. 미준 오늘의 이야기는요, 첫 번째로 톰 리, 테크는 위험하다라는 기사를 함께 읽어보고요. 두 번째로 팬데믹은 우리가 행복해질 수 있는 기회다라는 영상을 함께 시청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챕터에서는요, 팬데믹 이후 성장주의 운명을 하나의 기사를 통해서 함께 고민해 보도록 하고요. 오늘 제가 준비한 마지막 내용은요, 원격 근무의 세상은 찾아오는가 라는 제목을 가지고 또 하나의 영상을 함께 시청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팬데믹 이후의 세상은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게 될지 함께 상상해보는 미준 이야기 바로 시작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미준과 함께 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구독 그리고 좋아요는요, 여러분과 제가 함께 부자가 될 수 있는 길입니다. 꼭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챕터는요, 톰 리, 테크는 위험하다라는 제목으로 준비해봤습니다. 함께 읽어보시도록 하죠.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어볼 기사는요, CNBC 프로에 실린 기사입니다. Tom Lee says the worst is over for Epicenter stocks, small caps, but one's on tech. 톰 리가 이야기하기를 지금 에픽센터 주식들 그리고 스몰캡 작은 시가총액의 주식들에 대한 월스타임, 그러니까 가장 안 좋은 시간은 이미 끝났다라고 얘기하죠. 하지만 테크 주식은 조심해야 한다라는 메시지를 전달해주는 것 같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한번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펀드스트랏이라는 투자 회사의 코파운더, 공동 창립자인 톰 리는요, 자신이 이름을 붙인 에픽센터 스톡, 에픽센터 주식들, 그리고 시가총액이 작은 스몰 캡이 지금 바텀에 이르렀다. 바텀이라는 것은 지금 가장 많이 떨어질 만큼 떨어졌다는 얘기잖아요. 그리고 더 많은 고통이 앞에 남아있다. 테크 주식들은 아직도 조금 더 고통을 겪게 될 것이다라는 경고성의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일단 에픽센터 스톡, 에픽센터 주식들을 살펴보면요, 이러한 주식들은 팬데믹 기간 동안 가장 많이 타격을 받은 그런 분야에 있는 주식들을 얘기하죠. 그런 주식들의 대표적인 예로는 항공주라든지 호텔 주식, 그리고 컨슈머 디스크레셔너리. 컨슈머 디스크레셔너리라는 것은 경기에 민감한 경기 소비재를 얘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레스토랑이라든지 아니면은 리테일을 얘기하는 거죠. 상점들.
그리고 이제 리가 또 얘기하기를요. Centers for Disease Control, 우리가 흔히 CDC라고 부르는 거죠. 질병관리통제본부 뭐 이런 건데요. 거기에서 발표를 했다고 합니다. 지난주 목요일 날 어떠한 내용을 발표했냐면 이제 백신을 완전히 맞은 미국 사람들은 더 이상 마스크를 쓸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현상을 봤을 때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는요. 다음 단계는 CDC가 이제 그 어떠한 그 코비드 관련된 제한 사항들을 다 없앨 것이다. 리프팅이라는 것은 이제 드러내는 거니까요.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크루즈 라인 같은 것도 다닐 수 있고, 따라서 에픽센터에 몰려 있는 이런 주식들이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일 수 있을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에픽센터 기업들에 대한 제한들이 모두 풀리게 되면 US 이코노미, US의 그 경제가 굉장히 좋아질 것이다라고 얘기하고요. 그렇게 되면 완전히 리오프닝이 되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노멀, 정상적인 모습으로 올 중반까지는 갈 수 있을 것이다. 올해 한 6월달, 7월달 정도 되면 예전의 모습으로 완전히 복귀할 것이다 라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기사를 읽어보고 여러분들이 느끼실 수 있는 점은요. 톰 리라는 전문가는 제가 가지고 있는 견해랑은 굉장히 다른 의견을 제시하고 있죠. 저는 팬데믹이 끝난 이후에도 그 팬데믹을 겪으면서 우리가 만들어낸 일상의 변화된 모습은 결코 변하지 않을 것이다. 특히 기업들이 만들어낸 그 변화의 모습은 영구히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톰 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톰 리가 얘기하기로는 우리가 이제 백신이 완전히 보급되고 예전처럼 제한 없는 삶을 살게 되면 우리가 예전에 누렸던 정상적인 모습으로 우리는 돌아가게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얘기하는 게 뭐냐면요. 톰 리가 그 경고를 하기를 테크 주식은 지금 캐시의 소스가 되고 있다. 그러니까 대형 투자자들이 에픽센터, 그러니까 그 경기 민감주라든지 가치주에 투자하기 위해서는 자금이 필요하잖아요. 이러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서 테크 주식에 들어가 있는 자금을 빼내서 그런 쪽으로 옮길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트래블 릴레이티드 스톡스, 즉 여행과 관련된 그런 주식들 그리고 다른 가치주들 같은 경우는 이번에 리오프닝이 되면서 훨씬 더 좋은 모습을 보일 것이다. 이러한 내용으로 이번 기사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방송의 두 번째 챕터에서는요. 팬데믹은 우리가 행복해질 수 있는 기회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영상 하나를 공유해 볼까 합니다. 이 영상은요, CNBC의 그 뉴스 인터뷰 영상인데요. 하버드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 아서 브룩스라는 교수님이 있습니다. 이 교수가 이번에 팬데믹을 통해서 우리 인류는 훨씬 더 행복해질 수 있는 권리를 찾을 수 있는 기회를 맞이했다. 이러한 메시지를 우리한테 던져주거든요. 과연 어떠한 논리를 가지고 팬데믹을 통해서 우리가 더 행복해질 수 있는지 그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서 한번 우리 자신의 삶을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마련했으면 합니다. 굉장히 재미있는 내용이니까요. 편안한 마음으로 시청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Well, I teach at the Harvard Business School, and we try to organize everything according to the things you think about least, but they're most important. In business, that's certainly true. And what everybody's talking about is what they missed from before the pandemic they want to go back to, and all the things they hate from the pandemic that they don't want to go back to. But that's the wrong way of thinking about it. The opportunity is all the stuff you didn't like from before that you don't want to go back to, and the things you want to keep from the pandemic. So we need to each have a kind of a strategic plan for our lives. Make a list of the stuff you hated from before, the unproductive relationships at work, the people you hung out with just by inertia. Look, if you're finding that you're relieved not hanging out with certain people or doing certain things, maybe you hated your book club, but you've been doing it for 10 years. Make a list of that stuff and simply don't go back to it. This is the right way to use any opportunity to get happier. One of your items on the checklist is collect your data. What does that mean? Well, what that means is actually doing kind of an inventory across your life. One of the things that we're really, really good at is lying to ourselves. Turns out we're pretty good at lying to other people too, but we lie to ourselves because of just the inertia of life. We're going along, we're getting along. We don't want to rock the boat by quitting jobs or moving or doing all these really, really hard things. But guess what? That boat got turned over by the coronavirus epidemic. And a lot of people are thinking, I'm sort of relieved at some of the things so the things that you're relieved about that you're not doing because of the coronavirus, that's your data. Write these things down. Take a list. Take the whole weekend and write down the things you don't miss. And then also write down the things that you kind of like from the coronavirus epidemic. And then say to yourself, which of these things can I actually adopt as a kind of a new normal?
and start making plans. I've been thinking a lot about this. Do you think that we're going to be more adventurous, if you will, coming out of the pandemic? Or are we going to be cautious because we all have PTSD? Yeah, I think some people actually are going to throw caution to the wind because they recognize that, like, you never know. Yeah, I mean, when you think about it, I mean, I have my students are all in their late 20s, some even early 30s. And they say, well, like this has never happened before. That's wrong. Every 10 years, something like this happens. You know, in 1990, it was the meltdown of the Soviet Union. Couldn't have happened. And then approximately a decade later, it was 9/11. And then it was the financial crisis. Now it's the coronavirus epidemic. In 10 years, another big thing is going to completely dislocate our lives. We just don't know what it is. You got to live for now. It's very important that people make a list of the things that they don't want to do that's making their lives worse and not be caught up in this kind of law of motion that says if you're doing it, you always have to do it. That's wrong. Life is short. I'm wondering about the turnover in our jobs, whether you think this is going to push people to, chase new goals and dreams that they've thought about but never had the guts to take that next step. Yeah, we have a little bit of data on that. So coming out of World War I and the Spanish flu at the end of the 1918, 1919 period, the 20s was a pretty roaring period. It was a pretty roaring period of entrepreneurship, actually. And what we found is a lot of people had this kind of, look, you never know sort of mentality. I mean, millions of people died from the Spanish flu. Even more millions of people, went off and died in the First World War. And so it kind of changed their attitude. And I'm really hoping that people will look at the coronavirus epidemic as an opportunity to live their dreams and to be happier people. Good food for thought as we think about life on the other side of the pandemic. Arthur Brooks, thank you very much. 자, 오늘 방송의 세 번째 챕터는요, 팬데믹 이후 성장주의 운명은 이라는 소제목을 가지고 준비해봤습니다. 자, 이번 챕터에서는 배런주에 나온 기사를 하나 함께 읽어볼까 하는데요. 평소 같으면 너무 길이가 길어서 읽어보기 좀 힘든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오늘 조금 시간이 여유가 있으니까요. 함께 긴 기사지만 차분하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Everyone is leaving home. 모든 사람이 집을 떠나고 있다. These stay at home stocks could still be buys. 하지만 여기에 나와 있는 stay at home 주식들은 아직까지도 그 투자 가치가 있을 수 있다. 그런 내용입니다. 과연 어떤 주식들이 아직까지 투자 가치가 있는지 살펴보죠. 프레지던트 조 바이든이 이번에 7월 4일까지 미국 성인 인구의 70%가 백신을 맞을 것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7월 4일은 약간 상징성이 있는 날이죠.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미국의 독립기념일이 7월 4일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독립기념을 맞이해서 미국이 그 바이러스로부터의 독립을 선언하고 싶은 거죠. 이러한 계획을 가지고 지금 백신을 굉장히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고요.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한국으로 치면 질병관리본부인데 이 질병관리본부에서 지난주에 목요일이라 그랬죠. 목요일날 이런 발표를 했습니다. 만약에 백신을 다 맞았으면 더 이상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된다. 심지어는 그 인도어 실내에서도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더 이상은 이제 레귤레이션에 걸리지 않는 그런 식으로 규정이 바뀌었습니다. 자, 그리고 인베스터들, 그 투자자들이 지금 가속화시키고 있다. 그래서 어떤 가속화를 시키고 있냐면요. 이러한 백신의 소식, 그리고 질병관리본부에서 마스크를 더 이상 쓰지 않아도 된다라는 발표를 함으로써 성장주에 들어가 있던 돈들이 굉장히 빠르게 빠져나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밑에 보시면요. 코넌드럼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이제 수수께끼, 풀기 힘든 문제 이런 걸 얘기하거든요. 따라서 투자자들이 지금 맞이하고 있는 수수께끼가 뭐냐면요. 어떠한 주식들, 어떠한 그 기업들이 퍼머넌트하는 것은 영원한 거잖아요. 영원하게 이 세상을 바꾸고 그들의 모습을 바꿨는지, 그리고 어떠한 기업들은 지금 바이러스가 도착하기 전의 모습으로 다시 돌아갈 것인지를 판별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성장주들이 같지 않다는 겁니다. 어떤 성장주들은 정말로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혁신의 그 중심에 서 있을 거고요. 그리고 일부 주식들은 이번에 그 팬데믹 기간 동안 굉장히 많이 성장을 했지만 사실은 그렇게 혁신을 주도할 만한 기업은 아니라는 거죠. 이 두 가지를 분리를 해야 되는데 그것이 굉장히 어려운 문제다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 팬데믹 기간 동안에 가장 많은 성장을 보였던 주식들이 한번 여기 쭉 열거가 되어 있습니다. 어떠한 주식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죠. 페스틸리 같은 경우는 팬데믹으로 인해서 542%가 올라갔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68%가 떨어졌고요. 텔라닥 같은 경우는 252% 성장, 그리고 최고점에서 52%가 빠져 있고요. 줌도 굉장했죠. 735% 성장, 그리고 최고점에 비해서 49%가 하락한 상태고요. 도어대시 배달 전문 앱이죠. 팬데믹 동안 111% 성장, 47% 하락. 펠로톤, 집에서 이제 운동하는 그런 구독 서비스를 하는 회사인데요. 490% 성장했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47%라는 굉장한 하락세를 맞이했고요. 추이라는 기업은 동물 그 사료 같은 것을 전문적으로 하는 온라인 쇼핑입니다. 309% 상승했었고요. 43% 하락. 이번에는 애쉬입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수공예품 같은 좀 특별한 물건들을 판매하는 온라인 쇼핑이죠. 452% 굉장히 많이 상승했다가 최근에 35% 하락했습니다. 다큐사인 같은 경우는 이제 전자 서명을 도와주는 그런 기업이죠. 263% 성장, 그리고 나서 30% 하락했습니다. 쇼피파이가 271% 성장했고요. 그리고 나서 26% 하락하는 모습. 넷플릭스 81% 올라갔고요. 그 이후에 17% 주가가 하락했습니다. 로지텍은 컴퓨터와 함께 사용하는 보조 장치들을 얘기하는 거죠. 카메라 같은 거죠. 로지텍도 굉장했죠. 152% 주가가 성장을 했고요. 그리고 나서 16% 빠져 있는 상황입니다. HP 이번에 컴퓨터에 붐이 일어났잖아요. 그러면서 73% 주가가 성장했다가 지금 최고점 비해서는 10%가 빠져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렇게 굉장한 모습을 보였던 성장주들이 많이 있는데요. 이 중에서 어떤 주식들이 계속해서 영구하게 그 변화의 중심에 서 있고 어떠한 주식들은 나중에 결국은 도태될지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자, 그러면 하나씩 한번 그 분야별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비디오 컨퍼런싱이죠. 화상 미팅을 얘기하는 거죠. 줌이 이제 대표적인 기업이죠. 팬데믹이 발생하고 스테이 앳 홈, 그러니까 집에서 머무르는 현상이 가속화되면서 가장 커다란 위너 중에 하나였다. 매출이 2020년 1분기에 169%가 성장했었고요. 그리고 나서 2분기에도 355%, 3분기에 367%, 그리고 최근에 발표했던 마지막 분기 2020년 4분기에 369%나 매출이 성장을 했습니다. 엄청난 성장이죠. 사실 매 분기마다 전년 대비해서 300% 이상 계속 성장을 했으니까요. 하지만 이러한 성장은 슬로우 될 것이다. 이게 조금 이제 사그라질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여기서부터는 급속하게 이제 성장이 누그러질 것이다. 왜냐하면 이제 스쿨 그 학교 같은 데가 이제 줌을 사용했었는데 더 이상은 이제 사용을 안 하게 되겠죠. 왜냐하면 학생들이 이번에 이제 학교로 복귀를 하게 될 거니까요.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에도요. 이번 7월부터는 학교들이 다 오픈을 해서 우리 아들하고 딸도 학교로 돌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현상을 얘기하는 거죠. 회계년도 2022년도에는 전체적으로 43% 정도의 성장을 보일 것이다. 그리고 내년 같은 경우는 20% 정도의 성장에 그칠 것이다라는 예상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줌의 그 주가는요, 가장 높은 시점에서 50%, 한 49% 빠졌죠. 하지만 이 주식은 아직까지도 22배 커런트 이어 세일즈니까 PS 레이쇼를 얘기하는 겁니다. 현재 가격이 커런트 이어 세일즈는 이제 그 매출을 얘기하는 거죠. 이 매출에 비해서 지난 12개월간에 만들어낸 줌의 매출에 비해서 22배라는 프리미엄이 아직까지는 붙어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50% 떨어졌는데 아직까지도 굉장히 비싼 상태죠. 마이크로소프트랑 비교를 합니다. 왜냐하면 마이크로소프트는 그 팀즈라는 애플리케이션을 제공을 하잖아요. 마이크로소프트는 현재 PS 레이시오가 11배라고 합니다. 따라서 이론적으로 봤을 때 줌은 마이크로소프트와 비슷한 수준의 프리미엄으로 가려면 아직까지도 50% 더 떨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좀 투자가 망설여질 수도 있다. 그러한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에서 지금 추천해주는 주식은 마이크로소프트입니다. 자, 밑으로 내려와 볼까요? 자, 이번에는 PC입니다.
자, PC 같은 경우는요, 2021년에 1, 4분기에 보시면 PC의 세일, 그러니까 PC가 판매된 매출의 그 성장이 지난 과거 20년 중에 가장 빠른 그 레이트, 속도를 보였다고 합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지금 현재 가구당 PC의 수를 보면 1.1대에 불과하다고 하죠. 그러니까 한 가구에 보통 3명 아니면 4명이 살잖아요. 엄마, 아빠, 그리고 애들이 하나나 둘이 있을 텐데, 그렇게 되면 일단 애들은 학교에서 수업을 해야 되니까 2대는 기본적으로 필요하고요. 거기에 이제 엄마나 아빠가 일을 한다면 자택근무를 하면서 적어도 1대 아니면 2대가 필요하잖아요. 따라서 4인 가구 기준으로 했을 때 최소한 가구당 3대 아니면 4대의 PC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미국의 중산층의 평균을 보니까 1.1대밖에 아직 안 된다는 거죠. 따라서 더 판매될 가능성도 있다. 만약에 팬데믹이 지속된다면 말이죠. 자, 그러면서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PC의 그 매출이 굉장히 많이 올라가면서 결과적으로 좋은 어닝을 발표한 기업들이 애플이라든지 HP, 델도 있고요. 그리고 로지텍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애플 같은 경우는 월스트리트의 전문가들은 약간 좀 불안해한다. 왜 불안해하냐면 컴피티션이 굉장히 좀 어려워지고 있다. 그러면서 일부의 애널리스트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이번 피스칼 이어 회계 연도에 매출이 오히려 좀 감소할 가능성도 있다는 거죠. 로지텍 같은 경우는 이번 회계 연도에 플랫 세일이니까 성장이 없이 그냥 쭉 간다. 그런 식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상보다 조금 더 좋은 성장을 지속할 가능성도 있는데요. 왜냐하면 지금 팬데믹이 끝난 이후에 만약에 모든 사람이 기업으로 다시 돌아갔을 때 이 기업에서 사용하고 있는 컴퓨터들은 최소한 1년 동안 묵혀둔 그런 굉장히 구닥다리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좀 새로운 장비로 교체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컴퓨터라는 것은 사실 1년, 2년이 굉장히 긴 기간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이번에 만약에 기업으로 돌아가서 기업이 정상 운영될 때 많은 PC들이 랩탑으로 다시 교체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재택근무가 굉장히 활성화되면서 일주일에 적어도 1번, 2번 정도는 재택근무를 시행할 것이라고 얘기하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따라서 조금 오래된 버전의 데스크탑을 이번에 모두 랩탑으로 바꿀 계획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 생각보다 많을 수도 있다. 그렇게 되면 애플을 비롯한 이 PC 관련 주들은 계속해서 성장할 가능성도 있는 거죠. 자, 이번에는 온라인 쇼핑으로 갑니다. 온라인 쇼핑 역시 팬데믹 기간에 굉장히 가속화된 그런 분야 중에 하나죠. 하지만 모든 주식들이 계속해서 좋은 모습을 보일 수는 없을 거라고 얘기합니다. 일단 아마존을 보면요. 1분기의 성장이 44% 엄청난 성장률을 지금 1분기에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2분기의 예측은 24%에서 30% 정도의 매출 성장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발표를 했고요. 반면에 애쉬 같은 경우는요. 아마존과는 상황이 조금 다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CEO인 조시 실버먼에 따르면요. 2분기의 실적은요. 오히려 조금 둔화될 수 있다. 애쉬 같은 경우는 아마존처럼 성장하는 모습을 보이지 못하고 오히려 매출이 하락할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쇼피파이 같은 경우는 이커머스 소프트웨어를 제공했다. 그러니까 많은 비즈니스들이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옮겨갈 수 있게끔 도와줬잖아요. 팬데믹 기간에. 그러면서 아직까지도 그 성장이 멈출 줄을 모르는 그런 주식 중에 하나입니다. 2021년 1분기에 성장률이 무려 110%를 기록을 했고요. 하지만 쇼피파이가 스스로 그 전망치를 내놓은 걸 살펴보면요. 소비자들의 일부는 오프라인으로 돌아갈 것이다. 지금 온라인에 다 몰려 있잖아요. 그런데 그 중에서 일부는 오프라인으로 다시 돌아갈 것이고, 그리고 2020년에 굉장히 그 빨라졌던 이커머스로의 쉬프트, 그러니까 지금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옮겨가는 추세가 사실 역사적인 추세였죠. 그런데 이런 트렌드가 굉장히 빨라졌었습니다. 2020년에 들어서 팬데믹 영향으로. 그런데 다시 이러한 추세가 원래 정상적인 추세로, 그러니까 성장을 하긴 하는데 지금처럼 급격한 성장이 아니고 약간 둔화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쇼피파이의 주식 가격은 가장 많이 올라갔을 때에 비해서 26% 정도 지금 떨어져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PS 레이쇼가 지금 30배 정도 가까이 됩니다. 참고로요, 여러분들 쇼피파이의 PS 레이쇼는 60배 정도까지 올라갔었습니다. 근데 사실 거기서 많이 떨어지고 또 매출이 성장을 하면서 30배 이하까지 지금 떨어져 있는 상태고요. 그런데 만약에 이 30배라는 PS 레이쇼가 조금 부담스러우신 분들께는 다음과 같은 대안이 있다. 조금 싼 주식이 있다는 거죠. 비슷한 성격의 그 주식은 바로 추입니다.
추위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애완동물의 그 사료를 온라인으로 구입할 수 있는 그런 기업인데요. 보시면은 현재 PS 레이시오가 3배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30배까지 올라가 있는 프리미엄이 너무나 높은 쇼피파이가 불안하다면 지금 프리미엄이 그에 비해서 10분의 1밖에 되지 않는 추위에 투자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다. 이렇게 넌지시 팁을 주고 있고요. 다음은 클라우드로 넘어갑니다. 팬데믹은요, 회사들이 클라우드로 넘어가게끔 강요했다. 이렇게 지금 기사가 얘기해주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투자자들도 굉장히 많은 주식에 투자를 들어갔죠. 예를 들어서 액세스 컨트롤을 하는 옥타라든지 데이터독, 그 다음에 클라우드 데이터를 분석하는 스노우플레이크라든지 아니면은 전자 서명 기업 도큐사인, 뭐 그리고 인프라를 제공하는 파스트리 같은 경우는 CDN을 얘기하는 거죠. 이렇게 많은 기업들이 엄청난 속도의 성장을 보여줬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너무 성장이 빨랐다는 거죠. 그래서 밸류에이션이 너무 끔찍할 만큼 많이 올라갔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서 많이 떨어졌죠. 주가가 좀 빠졌기 때문에 지금부터 조금씩 이제 발을 담글 만하다. 예를 들어서 더큐사인도 가장 올라갔을 때보다 30% 떨어져 있고요. 옥타는 23%, 데이터독도 35%가 빠져 있잖아요. 그리고 심지어 스노우플레이크는 51%가 빠져 있는데 아직까지도 비싸긴 굉장히 비쌉니다. PS 레이시오가 한 100배 정도 되거든요. 하지만 이러한 주식들에 투자하는 것보다는요, 사실 조금 더 안전하고 싼 방법이 있다는 거죠. 그 주식들은 뭐냐면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알파벳 역시도 클라우드의 3대 대장주잖아요. 따라서 이러한 주식에 투자하는 것이 오히려 더 안전하고 좋은 투자의 방법이 될 수 있다. 이렇게 기사에서 일러주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와일드카드, 그 밖에 어떤 기업들인지 살펴보면요. 펠로톤을 빼놓을 수가 없죠. 바이러스 수혜주의 대표 주자인데요. 보시면은 최근에 트레이드밀의 안정성이 조금 대두되면서 굉장히 많은 프레셔, 압박을 받았다. 그리고 텔라닥 같은 경우도 엄청나게 빠졌죠. 사실 텔레메디슨이 붐이 일어나면서 엄청나게 주가가 상승했다가 최근에 아마존 그리고 월마트가 모두 텔레 그 원격 진료에 진출한다는 그런 뉴스가 나오면서 52%나 주가가 빠졌습니다. 반 이상 빠졌다는 거죠. 자, 그리고 넷플릭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근에 굉장히 많이 떨어졌죠. 17%나 지금 최고점에 비해서 하락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것은 이제 서브스크라이버, 구독자의 숫자 성장이 좀 둔화되면서 이런 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사실 이 기사의 마지막은 어떻게 끝나가고 있냐면요. 넷플릭스의 경쟁자는 디즈니나 아니면 HBO가 아니다. 그러니까 넷플릭스는 디즈니랑 경쟁할 게 아니고요. 넷플릭스의 진정한 경쟁자는 바 그리고 비치 그 사람들 해변가죠. 그리고 베이스볼은 이제 프로야구 같은 거 보러 사람들이 나갈 거니까요. 따라서 넷플릭스는 디즈니랑 지금 경쟁을 하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사람들이 옛날의 모습으로 다시 돌아가게 되면 넷플릭스를 더 이상 시청하지 않고 구독도 끊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이렇게 지금 노말과 뉴 노말 간의 경쟁 그리고 이들 간의 전쟁이 시작되고 있다. 이렇게 기사가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방송의 마지막 챕터는요. 원격 근무의 세상은 찾아오는가 라는 제목으로 준비해봤습니다. 자, 이번 순서에서는요. 더 이코노미스트라는 영국의 미디어가 만든 영상을 함께 시청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리모트 워크, 원격 근무에 관한 내용입니다. 원격 근무는요, 사실 그동안 누구도 선뜻 시도하기 어려웠던 좀 혁신적인 일하는 모습이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바이러스가 갑자기 찾아오면서 많은 기업들이 한꺼번에 시도할 수 있는 계기가 생겼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모두 깨달았죠. 원격 근무가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배웠잖아요. 그리고 이제 기업들은 사무실 공간이나 환경 조성을 위한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기회를 잡았습니다. 하지만 원격 근무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거든요. 이번 영상에서는 그런 문제점들도 한번 진단해 보고요. 앞으로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원격 근무는 얼마나 빠르게 그리고 얼마나 깊숙이 우리 삶에 찾아오게 될지 우리가 한번 상상해 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What has your desk looked like for the past year? Despite the memes, tweets and videos, it's likely working from home is here to stay. Even after the pandemic, most office employees want to keep doing it at least one day a week. But this brave new world of working is forcing policymakers and employers to wrangle with some unforeseen issues, many of which will have far-reaching effects on workers around the world for decades to come.
This is Donna, How's that? and this is Donna's office. Hey, I'm Donna Sarkar, and right now I am in Barbados. Donna works as a software engineer for Microsoft. Before the pandemic, she rarely worked from home. When this pandemic set in, I honestly had culture shock. I've never worked a job where I have zero human interaction in my 20 years of tech. So it all started in June of 2020. We'd been now in lockdown since March. We're not going outside. We're not meeting anyone. I see this random article that said Barbados is offering a 1-year remote work visa to foreigners all over the world. And I thought, that's kind of interesting. 3 months later, Donna and her husband said farewell to their home in Seattle and up sticks to Barbados. Last night we sat out on the boardwalk and had rum punches and tacos and overlooked the ocean, and it was magical. It was a throwback to a time like almost a year ago when you could do that. Working from paradise was made possible by a special visa which allowed Donna and her husband to continue doing their jobs in Barbados while still paying income tax in America. When I dial into meetings, people are like, oh, look at you and your beautiful sunny skies outside. And I'm like, yeah, sorry, not sorry at all. Given that in Seattle, it's gloom and doom and dark at 4 o'clock and raining. But before you start packing your bags for your own overseas adventure, you may want to heed the advice of an employment lawyer. We're seeing quite a lot of requests coming through from employees to employers to work in other locations. And I think employers need to consider those requests very carefully, depending on the location of where the employee wants to work and their own nationality. There could be immigration or visa issues as to whether or not they're actually entitled to work in that other location. I think they would need to be mindful of some of the benefits that they have as a result of their employment could potentially be voided if they're working abroad. So I'm thinking of things like private medical insurance. And having employees working abroad could cause a headache for their employer too. Say, for instance, an employee based in Britain decided to relocate to India, but to keep working for their British company. Just by being in India, there's a risk that the Indian authorities would regard the employee as setting up a permanent base for their company, which means their employer might be liable for Indian taxes, and they might have to abide by India's employment laws too. And this question doesn't just arise when crossing national borders. There are some interesting legal battles now developing across the world, including in the northeastern United States, where Massachusetts and some sort of nearby states are in this kind of interesting battle over whether or not Massachusetts should be allowed to tax people who officially work in Massachusetts, their office is in Massachusetts, but at the moment they're actually doing most, if not all, of their work from where they live, which is outside Massachusetts. And employers are not only having to consider challenges around where people work, but how they work. In the early days of the COVID-19 pandemic, I think we saw quite an ad hoc approach to the provision of office equipment to home workers. We saw in the press those photos of people taking their monitor under their arm or even their office chair on the tube. Employers do have a duty of care in relation to providing a safe place of work, and that extends to an employee's home if that is where they are working, because what might have been an okay chair to sit on for a week or two, 6 months down the line, perhaps isn't suitable. A work environment, however, is much more than a desk and a laptop, and the experience of working can be deeply unequal. Take 2 employees of an imaginary company. Sarah is a senior manager and has worked at the company for 20 years. Luke is an entry-level graduate who has been in the job for less than a year. Sarah lives in a big house and has a separate room that can be used as an office. Luke lives with 3 flatmates and works from his bedroom.
Sarah has reached the top of her industry. As she no longer has to commute, she gets more time to spend with her family. Luke, meanwhile, is sick of his flatmates. His career would benefit from being around senior colleagues like Sarah. So when you're at the start of your career, perhaps the biggest thing you want to try and get right is to build your networks, both within your firm and outside your firm. And in a world where there's more working from home, that does become a bit more difficult. It's not really so much of an issue for senior staff because they've kind of already developed their networks. So I think that will probably be the biggest challenge faced by junior employees as we move towards a more hybrid way of working. More than half of British 18 to 34-year-olds found working from home challenging, compared with less than a third of 55 to 75-year-olds. So how can employers ensure the physical and mental well-being of their employees when they work from home? For inspiration, it might be worth looking to the world leader in remote working. Finland has been at the forefront of flexible working since the 1990s. Even before the pandemic, almost a third of Finns occasionally work from home, including Gersa-Mari Blomqvist. I got a small electronic desk and I have this large screen before, and I have a good chair, and I have a window now out to the yard or garden and forest. And also this is my yoga studio as well, so it's perfect. Gersa-Mari is a Finnish professor who's been researching remote working. In Finland there's a long tradition for remote work. There's several reasons, but one is that we have a good broadband all across the country. And then also I would say that the digitalization at the workplace, so you don't have to take all the papers from work to home, and the high portion of knowledge workers in Finland. And then another thing which I also think is quite important is the culture of trust. And that is something we also see in our research. Finland even has a specific remote working law which allows employees to work from somewhere other than their office for at least half the week. All this meant that when the pandemic hit, the shift to remote working for many Finns was surprisingly easy. By April 2020, Finland had the highest proportion of people working from home of any other EU country. Although many countries already had employment laws on flexibility, working hours, and health and safety, few had specific remote working legislation like Finland. The pandemic has changed that. Around the world, governments are playing catch up, considering laws not just around how many days a week people can work from home, but also what equipment an employer needs to provide, what workers can claim on expenses, and even the division between work and home life. But changing laws is not easy. Even if legislation was proposed at this stage, with the various readings and consultations that would be required, it would be sometime, likely a couple of years, before we'd actually see it come through. I think the more likely route for the moment is development by individual employers of policies, perhaps further guidance, for example, from Health and Safety Executive on health and safety requirements for working from home. And yes, perhaps in the longer term, specific legislation, but for the moment, I think we're likely working within the framework of what we already have. For many, perhaps the biggest problem with working from home is the blurred line between work and social life. Some people, like the commute to actually get that physical removal from the office and, any issues or stresses that might be associated with that. I think if there were to be legislation, potentially one area could be working hours and that delineation between work and home life. There's kind of growing concerns, I think, about the question of privacy, the right to have a personal life, and the right to be sort of, for your boss to have some oversight of what you're doing, as they would when you were in an office, but not so much oversight that you feel that you're never able to actually have privacy and personal space. So I think sort of negotiating those boundaries is going to be a kind of quite interesting area over the next few years. Some countries, like France, already have specific legislation around the right to disconnect.
In Finland, legislation on flexible working hours has helped the work-life balance. Geersenmeyer's research found that during the pandemic, 75% of Finns felt they could well balance their work and personal life demands. And 86% were satisfied with working remotely. People have been very happy for working remotely. They feel that they are very productive, they are highly satisfied for their work, and they have been able to also have a work-life balance. A survey of British businesses found that more than a third were planning to review their office space requirements after the pandemic. But some companies have already announced that they will be getting rid of the office altogether. I think it will require a conversation between employer and employee to reach agreement, if possible, as to what the working arrangements will be going forward. And I think that there does need to be a degree of recognition that not everyone's home is sufficiently set up to enable them to comfortably and efficiently work from their home. So how can remote working be made more equal? One proposal by Deutsche Bank is that those working from home should be taxed 5% more to compensate those who cannot work from home. If the worker was provided with a permanent desk, the tax would be paid by their employer. But if the employee chose to work from home, they'd pay the tax themselves. Some American companies have already announced pay cuts for those who want to work from a different city or state. I mean, there is another way of looking at this, which is that companies are saving large amounts of money on office space, and in somewhere like San Francisco, those savings can be fairly significant. So there's also, I think, a theoretical argument for saying that when people are working from home, you need to pay them more rather than less. I think really this is a question for the market rather than for the state, and we'll just sort of see how it evolves over time. Even if companies did insist on a salary cut for remote workers, some may see it as a worthwhile sacrifice to have a different working environment. I probably would have taken a salary cut to come work in Barbados if it required that, because it's an experience. And one thing we've learned from this entire pandemic period is money cannot buy you experience. Even after the pandemic, it's likely remote working is going to be here to stay. The switch from the office to home may have been forced to happen overnight, but ironing out the intricacies of this new world of working is going to take many years. You're on mute! Sorry. I'm Callum Williams, Senior Economics Writer at The Economist. You can read my special report on the future of work by clicking on the link opposite. Thanks for watching, and don't forget to subscribe.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주식 방송답게 주식 이야기를 먼저 좀 해보면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어본 톰 리의 기사 내용처럼요. 이제 백신이 본격적으로 보급되면 가치주 그리고 경기 순환주가 지금까지의 상승세를 지속해 나갈 가능성도 있고요. 아니면 지난 3개월 동안 꾸준히 하락해왔던 테크주 그리고 성장주들이 이제부터는 반격의 모습을 보여줄 수도 있습니다. 이 둘 중에 어느 방향으로 주식의 그 모습이 펼쳐질지는 사실 저는 물론이고요. 전문가 아니면 전문가의 할아버지들도 잘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미국 주식 투자를 계속해서 해야 하는 이유를 좀 설명드리면요. 먼저 장기적으로는 이 세상을 바꿔나가고 있는 기업들의 주가가 그 기업들의 성장을 언젠가는 따라갈 것이다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이고요. 두 번째로 만에 하나 미국 주식 투자로 우리가 원하는 만큼의 부를 축적하지 못하더라도요. 미국 주식 투자라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는 이 세상의 진화를 따라갈 수 있는 거고요. 그러면 적어도 우리 다음 세대와 대화가 가능하고 또 그들이 만들어가는 세상과 그들의 사고를 이해할 수 있는 굉장히 유연한 기성 세대로 우리 자신을 성장시킬 수 있으리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가 미국 주식 투자로 은퇴하는 그날까지 다 함께 화이팅입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